역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역학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우리 역학이라고 하는 건 인구 집단 내에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구 집단이죠. 이 인구 집단 내에 발생한 여기 인구 집단 내에 발생한 질병이죠. 이 질병의 분포라던가 아니면 빈도라던가 아니면 원인 규명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바로 뭐냐면 역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역학의 목적이나 역학의 그런 역할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목적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학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역할은 기술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건 테크놀로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적는 거죠. 그대로 기술하는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의 자연사를 있는 그대로 적는 거예요. 질병의 자연사를 있는 그대로 기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연사 있죠. 여기서 말하는 자연사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냥 그대로 적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면 출생에서 사망까지를 그대로 적어주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적는 거를 질병의 자연사. 그래서 질병이 언제 시작됐고 어떤 양상으로 이렇게 흘렀고 끝까지를 적어주는 건 질병의 자연사를 그대로 적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 두 번째 역할은 이 기술한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원인 규명을 하는 거죠. 왜 질병을 발생하는지 이 원인 규명을 하는데 이 역학의 역할 중에서 이 원인 규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원인 규명을 해야지 대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역할이고요. 이 원인 규명한 거를 토대로 우리가 보건 사업을 하겠죠. 그럼 이 보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보건 사업을 기획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중에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획의 자료, 평가의 자료를 제공을 해주는 게 역학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런 자료를 통해서 질병의 자연사를 연구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임상 분야에 활용하기도 하고요. 우리 질병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갖다가 감시하거나 유행을 감시하거나 대처하는 데 활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 역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번에 보시면 질병의 치료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원인 규명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 질병은 급성 질환도 있고 만성 질환도 있고 감염성 질환도 있고 비감염성 질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감염성 질환을 제외한다는 아니고요. 다음에 질병의 자연사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거지 질병의 자연사를 제외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대상은 환자 개인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인구 집단 내에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고요.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원인 규명이죠. 이 건강 문제의 원인 규명이 가장 역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51번의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발생에 병원체, 숙주, 환경 요인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병원체 요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질병 발생의 그런 이론이나 모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병원체, 숙주, 환경에 관련된 걸 조금 살펴보면 이거 처음에는 삼각형 이론,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삼각형 모형, 삼각형 이론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 병원체, 숙주, 환경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이루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질병이 발생한다고 하는 게 삼각형 이론이고요. 요게 발달을 해서 지금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생태학적 이론, 생태학적 모형, 생태학적 이론으로 발달을 한 거죠. 그리고 이걸 갖다 우리 지렛대 이론이라고도 하죠. 지렛대 이론으로 발전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렛대가 있고요. 병원체, 숙주,
환경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병원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숙주고 그 다음에 이 환경이 있는 거죠. 그럼 이 병원체 숙주 환경이 이렇게 평행을 이루고 있을 때가 건강한 거고 이 평형이 깨지면 질병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평행을 이루고 있는 상태가 건강한 상태인 거고 이 세 가지 요인 중에서 어느 한 가지 요인만 이렇게 변화해도 질병이 발생하는데 병원체 양이 많아지거나 독성이 좀 강해지거나 그러면 우리가 병원체가 이렇게 무거워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평형이 깨지잖아요. 그러면서 질병이 발생하죠. 다음에 이 숙주가 지금 스트레스 상황에 있거나 숙주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하면 이 숙주가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이렇게 질병이 발생하는 거죠. 다음에 이 환경도 병원체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게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질병이 발생하는데 이 환경이 병원체가 많아지는 환경 쪽으로 간다는 건 만약에 홍수 같은 게 나가지고 집 안으로 물이 막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집 안에 병원체가 많아지는 이런 환경으로 가는 거잖아요. 다음에 이 환경이 숙주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질병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숙주가 지금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는 그런 환경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병원체 숙주 환경이 질병 발생의 3대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령은 숙주 요인이죠. 다음에 생활 습관도 숙주 요인이고요. 건강 상태도 숙주 요인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 박테리아는 병원체 요인에 해당이 되니까 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경제적인 수준은 환경 요인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2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이러스성 감염병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사람한테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갖다 우리 병원체라고 하죠, 여러분. 병원체가 이렇게 침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병원체의 종류는 정말 종류가 다양하고 많은데요. 크게 세 가지로 조금 간추려 보면 사이즈가 가장 큰 세균도 있고요. 사이즈가 가장 작은 바이러스도 있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전자현미경으로만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균하고 바이러스의 이 중간 사이즈인 리케차도 있는 거죠, 여러분. 리케차도 있는데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세균이 들어오면 세균성 질환이 생기겠죠? 그죠? 다음에 리케차가 들어오면 리케차성 질환이 생기고 다음에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바이러스성 질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 바이러스성 질환 정말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 많은 질환을 외울 수가 없으니까 제가 만들어 드리는 원칙 공식으로 조금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제가 만든 첫 번째 공식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식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MMR 플러스 수두 플러스 간염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M이 홍역이죠. 다음에 이 M은 볼거리 유행성 이하선염이죠. 유행성 이하선염이고 다음에 R이 풍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수두, 간염,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이런 간염. 그래서 MMR 플러스 수두 플러스 간염은 바이러스성 질환의 공식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에 한 가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 어떤 색으로 할까요?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우리가 이 세균성 질환은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얘는 치료할 수 있어요.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균에 알맞는 원인균에 알맞는 이런 항생제를 사용을 하면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성 질환은 치료가 안 됩니다, 여러분. 치료가 안 돼서 우리 무슨 치료하냐면 대증 치료하거든요. 대증 치료합니다, 여러분.
이게 증상에 대응한 치료예요. 그래서 열나면 해열제 주고 기침하면 기침 멈추는 약 주고 이런 거라서 치료가 아니라 증상에 대응한 치료예요. 그래서 바이러스성 질환은 치료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로 이용해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치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즈 치료 안 되죠? 다음에 우리 인플루엔자 독감 치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앓고 나는 거죠, 여러분. 이 인플루엔자.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어머 이게 바이러스성 질환이야 하는 의외의 것이 있어. 의외의 것이 있는데 이게 광견병. 다음에 일본 내염이거든요. 일본 내염. 일본 내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알고 계시면 돼요. 바이러스성 질환의 공식은 MMR 플러스 수두 플러스 간염이고요. 다음에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거 치료 안 되는 에이즈, 인플루엔자. 어머 이게 바이러스성 질환이야 하는 게 광견병, 일본 내염. 그래서 여기 유행성 이하선염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다음에 이 나머지는 다 세균성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5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감염으로 인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우리 병원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증상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보라색으로 할까요? 그럼 병원체가 있으면서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걸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불현성 감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현성 감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병원체도 있는데 증상까지 나타나면 우리 무슨 감염이라고 하는 거냐면 현성 감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면 현상 감염,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불현성 감염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좀 더 살펴보면 이 현성 감염이죠. 증상이 나타나는 거. 여기를 갖다가 우리 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환자는 증상이 나타나서 본인이 치료받으러 병원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는 관리가 용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증상이 안 나타나는 불현성 감염에 해당되는 게 보균자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병원체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균자가 관리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니까 보균자, 그 다음에 보균자 아니겠죠. 다음에 잠재적으로인 거니까 잠재 감염자도 아니고 증상이 나타나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 현성 감염자가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이 보균자의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이 보균자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균자는 정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가지를 조금 살펴볼 거예요. 그럼 잠복기 보균자가 있고 회복기 보균자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잠복기 상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잠복기 상태가 있는데 이 잠복기 상태에서 병원체는 있는데 지금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지금 이걸 갖다가 잠복기 보균자라고 하고 이 잠복기 보균자는 대부분 호흡기 질환이잖아요. 호흡기 질환일 때 나타나는 게 잠복기 보균자고요. 다음에 우리가 이 증상이 나타나고 내가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회복이 됐어요. 그럼 이 회복이 됐는데 이 회복기에 지금 병원체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병원체가 지금 아직 남아있고 그 다음에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냐면 회복기 보균자라고 하는데 이 회복기 보균자는 대부분 소화기계 질환에서 나타나는데 뭐 장티푸스, 뭐 콜레라 뭐 이런 소화기계 질환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 건강보균자라고 하는 건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증상이 잠복기에도 회복기에도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병원체는 가지고 있는데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자기가 건강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게 건강보균자예요. 그래서 본인이 건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가장 관리가 어려운 보균자가 바로 이 건강보균자가 가장 관리가 힘들고요. 그 다음에 잠재 감염자라고 하는 건 잠재적으로 지금 감염에 있기 때문에 증상이 아직 나타나진 않은 보균자에 속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2차 예방 활동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거 우리 세 가지 꼭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방에는 1차 예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2차 예방이 있고요. 다음에 3차 예방이 있죠. 반드시 아셔야 되죠. 예방은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 있는데 이 1차 예방에 해당되는 게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건강을 증진하는 걸 1차 예방이라고 하죠. 질병 예방, 건강 유지, 건강 증진은 1차 예방이고요. 다음에 2차 예방이라고 하는 건 질병이 발생했다면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자는 거고요. 다음에 3차 예방이라고 하는 건 재활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재활의 개념이니까 뭐 합병증을 예방한다던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 뭐 물리치료를 한다던가 아니면 재활을 해서 사회에 복귀시키려고 하는 거죠. 사회에 복귀시켜서 사회에 적응하려고 하는 걸 이게 3차 예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인 대상 건강검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검사는 조기 발견하기 위한 2차 예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가검진이든 무슨 검진이든 모든 검사는 조기 발견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검사는 2차 예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강검진이 2차 예방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2번은 당뇨병 환자의 치료가 아니라 지금 자조 모임은 당뇨병 환자들 스스로 모여서 스스로 도와주는 재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냐면 3차 예방에 해당이 되고요. 청소년 대상 건강 증진이잖아요. 건강 증진. 그죠? 그러니까 이게 1차 예방이죠. 다음에 노인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질병 예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1차 예방이죠. 1차 예방이고 그 다음에 5번에 뇌졸중 환자의 운동 재활이니까 얘는 3차 예방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55번의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지역의 인구 분포가 다음과 같을 때 노년 부양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부양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다른 개념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세요. 우리 0에서 14세 있죠. 0에서 14세 인구를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소년 인구 또는 유년 인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년 인구 또는 유년 인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다음에 우리 15세에서 64세 있죠. 이 인구를 갖다가 우리 경제활동 인구라고 해요. 경제활동 인구고요. 똑같은 말로 생산연령 인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산연령 인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우리 65세 이상 인구를 갖다가 우리 노인 인구 또는 노년 인구라고 하죠. 노년 인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여기 있는 0에서 14세인 소년 인구, 65세 이상의 이 노인 인구는 경제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비경제 활동 인구 아니면 비생산 연령 인구라고 해도 돼요.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한다는 걸 일단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얘를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제 부양비라고 하는 건 그러면 보시면 여기 부양비라고 하는 건 경제활동 인구가 그 비경제활동 인구를 부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경제활동 인구가 비경제활동 인구를 부양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분의 비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을 부양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양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우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더 지우고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양비라고 하는 건 지금 봤듯이 경제활동 인구분의 비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이거든요. 그럼 이 부양비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가 있는데 총 부양비가 있고요. 다음에 첫 번째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소년 부양비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노년 부양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 부양비가 있어서 부양비는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총 부양비, 소년 부양비, 유년 부양비라고 해도 돼요. 다음에 노년 부양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걸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총 부양비를 보면 경제활동 인구죠. 그죠?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인구분의 그러니까 경제활동이니까 우리 15세에서 64세 인구분의 우리 비경제활동 인구니까 소년 인구 더하기 노년 인구인 거죠. 노년 인구 곱하기 100이 이게 총 부양비예요, 여러분. 이게 총 부양비고 그런데 이 경제활동 인구분의 소년 인구만 보면 얘는 소년 부양비죠.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분의 노년 인구만 보면 얘는 노년 부양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노년 부양비의 공식을 지금 이걸 구하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노년 부양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노년 부양비는 경제활동 인구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인구가 지금 경제활동 인구죠. 그죠? 그러면 250 더하기 200이죠. 그 다음에 노년 인구는 이 인구잖아요. 그러면 900인 거죠. 그리고 곱하기 100인 거잖아요. 그럼 얘가 더하면 450이죠. 450이죠. 그러면 450분의 900이니까 얘 약분되잖아요. 그죠? 2죠. 그럼 2 곱하기 100이니까 2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6번의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모자보건법상에서 3세 아이의 정기건강진단 언제 하느냐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조금 다른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크게 조금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우리 모자보건법이잖아요. 모자. 그러면 여기서 이 모는 모성을 얘기를 하죠. 다음에 이 자는 영유아를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영유아. 그러면 이 모성이잖아요. 모성의 건강 진단을 보면 우리 임산부를 조금 보면 우리 임신 7개월까지 있죠. 임신 7개월까지는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가면 됩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가면 돼요. 그런데 임신 8, 9개월 있죠. 임신 8, 9개월은 2주에 한 번 병원에 가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마지막 10개월은 일주일에 한 번 병원에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임신 7개월까지는 한 달에 한 번 가고 임신 8, 9개월은 2주에 한 번 가고 임신 10개월 차에는 일주일에 한 번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아 있잖아요. 영아는 우리 12개월까지를 영아라고 하잖아요. 그죠? 12개월까지를 영아라고 하는데 이 영아는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갑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12개월까지는 한 달에 한 번 가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5세까지는 6개월에 한 번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6개월에 한 번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3세니까 6개월에 한 번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6개월마다 한 번 가는 게 답이니까 57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굉장히 매해 시험 문제보다 나오거든요. 국시마다 나와요, 여러분. 국시마다 나와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정의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아까 이 모자니까 모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모성. 다음에 이 자는 영유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모성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 모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모성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임산부 있죠. 이 임산부랑 가임기, 모성은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임산부 더하기 가임기 여성이 있죠. 가임기 여성을 모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시면 이 가임기 여성은 15 내지 49세의 여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임산부라고 하는 건 임신 중이거나 아니면 분만하고 난 다음에 6개월 미만의 여성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성은 임산부 더하기 가임기 여성인데 가임기 여성은 15 내지 49세의 여성을 얘기를 하고 임산부는 임신 중 아니면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성은 임신부랑 폐경기 여성이 아니라 가임기 여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임산부라고 하는 건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지금 모성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영유아, 자에 해당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에 해당되는 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자에 해당되는 건 일단 여러분들이 자에 해당되는 건 일단 여기 볼까요? 신생아는 태어난 지 28일이죠. 28일 된 영유아를 얘기를 하는 거지 2개월 된 영유아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요. 다음에 이 미숙아는 신체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5번이에요. 다음에 우리 또 뭐가 있냐면 선천성 기형아라고 있거든요. 선천성 기형아, 선천성 이상아, 선천성 기형아라고 하는데 그럼 이 선천성 기형이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염색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이를 선천성 이상아, 선천성 기형아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이 영유아는 출생 후 6년 미만. 이 6년 미만인 아이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답은 몇 번이냐면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성 사망비의 분모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모성 사망비랑 모성 사망률을 비교를 하셔야 돼요. 얘가 공식이 다르거든요. 모성 사망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모성 사망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슷한데 공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성 사망률의 공식과 모성 사망비의 공식이 서로 다르니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제가 만든 공식의 원칙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냥 이건 제가 만든 거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원래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럼 제가 만든 공식의 원칙.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 중심 개념 있죠. 중심 개념은 분자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분자. 그럼 우리 뭐가 있냐면 분모분의 분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중심 개념이 이 분자에 가는 거예요. 이 중심 개념이 분자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일례를 들어서 영아 사망률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심 개념은 영아 사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식을 하면 여기 보시면 여기 분모가 있고 여기 영아
사망수가 여기 분자에 가요. 그리고 곱하기 100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중심 개념이 무성 사망이고 여기가 중심 개념이 모성 사망이죠. 그러니까 둘 다 분자는 모성 사망수가 가요. 모성 사망수가 갑니다. 얘도 그리고 분모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분자에 모성 사망수가 가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분모만 조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심 개념은 분자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제가 만들어 드리는 원칙이고요. 다음에 이걸 좀 지우고 다음에 무슨 색깔로 할까요? 보라색으로 할까요? 다음에 이제 모성 사망이 제가 분자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모성 사망의 뜻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이것도 단독으로 국시에 나온 적이 있어서. 그럼 이 모성 사망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임신을 하면 임신이나 아니면 우리 분만 있죠. 임신이나 이 분만, 출산, 이 분만하는 이 출산이 있잖아요. 이 출산의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을 무성 사망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있잖아요. 8개월 된 임산부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건 그건 무성 사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임신의 과정으로 사망을 해야 되고 분만 출산의 과정으로 사망해야지 그게 무성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뭐 5개월 된 임산부가 낙상을 해서 사망했다. 그거는 임신으로 사망한 게 아니라 다르게 사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모성 사망이 아니고 걔는 조사망률에 해당이 되는 거지 모성 사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성 사망이 임신이나 분만이나 출산의 과정으로 사망한 게 모성 사망이라는 걸 일단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제가 아까 제가 만든 공식의 원칙 얘기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든 공식의 두 번째는 우리가 끝에 률로 끝나는 거 있잖아요. 률로 끝나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전체분의 부분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곱하기 뭐가 오는 거죠. 그죠? 100이라든지 1000이라든지 만이라든지. 그러면 여기서 률은 분모가 전체가 와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일례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률이라고 하면 만약에 딸기가 분자에 갔다. 그럼 여기가 과일이 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전체를 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무성사망률을 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중심 개념은 색깔로 좀 바꿀게요. 그러면 모성사망의 중심 개념은 모성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분자의 모성 사망수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성 사망을 품는 이 전체가 분모가 와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이 모성 사망은 임신과 분만과 출산의 과정에서 사망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품는 건 가임기 여성이죠. 수가 오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임신도 할 수 있고 출산도 하고 분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곱하기 뭐가 오는 거예요. 1000이든 만이든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 1000만 뭐 이런 거 10만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게 10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면 곱하기 10만 뭐 1000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곱하기 1000만이 온다고 하니까 요거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모성 사망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제가 만든 이 세 번째 공식의 원칙에는 이 세 번째 원칙에는 원칙을 얘기를 해드리면 보세요. 세 번째 원칙은 끝에 B로 끝나는 거 있죠. B. 그러면 여기 보시면 분모분의 분자가 오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뭐 A분의 B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A랑 B는 전혀 다른 게 와요. 전혀 다른 게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만약에 성비가 왔다. 성비. 비로 끝나죠,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서 남자 수가 와요. 분자에는. 남자 수를 보는 거니까 성비는. 그러면 여기서 전혀 다른 여자 수 곱하기 100이거든요. 그러면 남자 수랑 전혀 다른 게 와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모성 사망 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모성 사망 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요.
지우고 우리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모성 사망 비잖아요. 그럼 제가 중심 개념이 제가 분자에 가니까 모성 사망 수가 갈 거고 이거랑 전혀 다른 게 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가 모성이랑 전혀 다른 출생아수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출생아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총 출생아수가 분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여기 가임기 여성이 오는 건 모성 사망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만들어 드리는 원칙 3가지를 조금 아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중심 개념은 분자에 간다. 률은 분모가 전체를 다 품어야, 이 분자를 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이 분자랑 분모가 서로 다른 게 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6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색깔 좀 바꿀게요. 그럼 알코올 의존증인 65세 노인이 내가 술을 마시는 이유는 아내의 잔소리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게 방어 기제잖아요. 이 방어 기제는 프로이드의 딸인 안나 프로이드가 이렇게 만든 개념인데요. 이 방어 기제는 사람마다 누구나 이 방어 기제는 자기가 사용하는 방어 기제는 좀 종류가 다를 뿐이지 누구나 다 방어 기제는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힘들거나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을 때 자기 마음의 그런 평정을 회복하려고 사용하는 게 방어 기제인데 이 방어 기제 중에서 지금 여기처럼 남 탓하는 거 있죠. 이렇게 남 탓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 투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게 아내 잔소리 때문이다고 하고 아내 탓을 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투사예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다른 것도 시험 문제에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부정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게 의식화된다고 하면 의식에서 이렇게 떠오른다고 하면 감당하기 힘든 거 있잖아요. 그걸 무의식적으로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여러분. 암 진단을 받았으면 아니야, 오진일 거야. 하고 이렇게 부정하는 거 있죠. 오진일 거야. 뭐 이런 것들. 이게 바로 부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여러분. 다음에 이 해리 있잖아요. 해리는 성격의 일부 있죠. 성격의 일부가 어떤 사람의 통제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인격처럼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격의 일부가 이렇게 그 사람의 이렇게 통제하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그 독립된 인격처럼 행동을 하는 건데 이게 왜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지킬 박사와 우리 하이드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우리 억압이 있는데 억압은 제가 2가지를 조금 비교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억압은 조금 2가지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 2가지를 비교를 할 건데 억압하고 억제를 조금 비교를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럼 일단 쉬운 억제부터 얘기할게요. 이 억제는 내가 왜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지 내가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 그러면 생각하지 말아야지 내가 의식적으로 하고 잊으려고 노력하는 거 있죠. 내가 의식적으로 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떠올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걸 억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억압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바로 뭐냐면 내가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기억이나 상황을 갖다가 내가 무의식 세계에서 무의식적으로 얘를 갖다가 억압해서 눌러놓고 이게 의식으로 떠오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건 무의식적인 거라서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뭐 어린 시절에 형이 있었는데 형이 철도길에서 같이 놀다가 형이 기찻길에 이렇게 깔려서 이렇게 사망하는 걸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 어린 시절의 기억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형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외동아들인지 알고 살았는데 그걸 기억을 하지는 못하는데 그 어린 시절에 그 기억을 하지는 못하는데 내가 그 기차를 타는 거는 무서워해서 기차를 안 타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렇게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잊은 거예요, 그건. 그래서 그거는 억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음에 이 퇴행이라고 하는 건
내 현재 지금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현재 나이라던가 현재 내가 이 성숙 수준이 있겠죠. 그럼 이 현재의 수준, 현재의 이 성숙 수준에서 과거로 이렇게 후퇴하는 거 있죠. 이거를 퇴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냐면 성인인데 병원에 입원해서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 기저귀를 다 뗀 아이가 동생을 봐서 기저귀를 다시 차려고 한다던가 그래서 과거의 상태로 이렇게 후퇴하는 걸 퇴행이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우리가 이거 말고 방어 기제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좀 더 좀 살펴봐 드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방어 기제는 매해 출제가 되는 거라서 좀 잘 나올 수 있는 거를 조금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방어 기제 중에서 합리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합리화. 그럼 이 합리화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럴듯한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럴듯한 이유, 핑계 같은 거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합리화고요. 다음에 우리 뭐가 있냐면 반동 형성도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거든요. 이 반동 형성은 내 마음이나 생각과 반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너무 싫은데 시어머니한테 극진하게 막 행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미운 아이한테 떡 하나 더 준다던가 이런 거 있죠. 내 마음하고 반대로 행동하는 걸 반동 형성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우리 전치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이 전치는 덜 위협적인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사물에게 옮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났는데 집에 와서 엄마한테 덜 위협적인 엄마한테 화풀이를 한다던가 아니면 무슨 굉장히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는 하기 힘드니까 뭐 이렇게 사물이니까 이렇게 캔을 발로 뻥 찬다던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전치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조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중보건도 조금 이게 70번까지 있어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